26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엄청난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속도를 따라가거나 받아들이기에 참 어려워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시는 윤현의 기억에 대한 끊임없는 반추일 수도 있고요. 시간의 역사 속에 각인된 시간의 얼굴을 응시하는 일종의 메타적 응축일 수 있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은 시인은 발견자이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 믿으려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기 때문에 같이 선생님들하고 시를 읽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시인은 발견자이다. 시인은 창조자일 수도 있고 발견자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발견자입니다. 요즘 그 자주 나오는 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이 융합, 창이 뭐뭐 이렇게 붙여요. 근데 창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적이다 그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그게 창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창의적인 것은 시적인 것이고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저는 줄곧 강의하면서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그런 제목이 너무 많아요. 잘 알다시피 발견과 창조와 발명이 있는데요. 발견은요, 알려지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거고요. 창조는요, 우주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발명은요,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실은 창조 이외의 것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사람이 찾아내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그 우주 창조 질서 안에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거들떠 보지 않는 것들을 들춰내라.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쉽게 거들떠내지 않는 것들을 들춰내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나무 이파리들이 수만 장이 붙어 있는데요. 모든 나무 이파리들이 햇빛을 향해서 반짝반짝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한 이파리가 축 처져서 땅을 보고 있었다. 그러면 반짝반짝하는 그 이파리들을 소재로 글을 쓰는 것보다는 땅을 바라본 축 처진 저 이파리를 보고 글을 쓰는 게 좀 더 그 글감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 중요한 거는 정작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해서 이 공기 안 보이잖아요. 산소 안 보여요. 우리는 그게 1분만 없어도 2분만 없어도 우리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죽을지도 몰라요. 공기, 또 마음, 또 생각, 이런 것들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기가 그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마운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공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이웃,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말하는 바람이나 돌이나 하늘 등의 개념을 정립해야 된다. 우리가 글을 쓰기 위해서는요, 하늘, 바람, 별, 돌멩이 매일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추억 이런 것들을. 단골 메뉴인데도 불구하고 하늘이 뭐고 바람이 뭐고 돌이 뭔지 어느 정도는 개념을 정립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른 채 무조건 쓰는 것보다는요. 예를 들면 바람은 기압의 변화에 비롯한 공기의 흐름이라든지, 우리가 또 돌은 어떤 그 광물질 덩어리라든지, 또 하늘은 무한대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강의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단어를
정확하게 또 아니면 적확하게 써야 할 때를 위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눈을 떠라. 당연한 말이죠. 마음의 눈을 뜨는 거죠. 상상의 폭을 높이고요. 항시 우리는 뭔가 상상의 끝에 닿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달리자 나무 부분 감상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의 발자국 자리에 한 그루 나무를 심었다. 짐승의 발자국 자리에요. 나무를 심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무가 짐승처럼 돌아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짐승의 발자국 자리에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달려가고 싶은 나무죠. 백두 넘어 달리기 위하여 백두산 저 넘어 만두 그 이상으로 달리기 위해서 연두 이파리들이 단풍으로 벌겋게 타오를 때까지 연두빛 이파리 초록 색깔이 나서 수개월 동안 또 아니면 몇 개월 동안을 단풍이 될 때까지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 단풍이 드는 건 뭐냐면 시적으로 말한다면은 연두 이파리가 예를 들면 저 해남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울릉도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 여기 있는 이파리가 저 백두를 넘어갈 때까지 나무들이 달리기 때문에 나무 이파리들이 빨갛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상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상상이에요. 근데 이 옛날에는 우리가 상상하면 사람이 이루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상상하면 상상 그 이상으로 모든 걸 이루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돌입하고 있는 겁니다. 또 돌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자유롭게 상상해서 글을 써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편 더 낭독으로 들어볼 텐데요. 다정한 그림자 놀이입니다. 다정한 그림자 놀이를 우리 차상영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정한 그림자 놀이 권규미.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때때로 죽은 척 눈만 감을 뿐이죠. 아침의 햇빛을 수위처럼 두르고 눌러날라 무덤 속을 빠져나오죠. 하늘과 땅 사이를 콩닥콩닥 굴러넘는 붉은 꼬리 여우처럼 태양은 자신의 심장마저도 믿지 않아요. 죽음은 먼 옛날 삼엽충이나 맘모스보다 먼저 우주를 다녀간 별의 종족이라고 누구나 믿었죠. 문명은 늘 제 그림자에 가려 울기만 하는 갓난쟁이여서 무언가를 발명하기에는 슬픔이 턱없이 모자랐죠. 무덤을 두른 희미한 그림자들이 심해어처럼 떠다녀요.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도 않았는데 달그락거리는 뼈조각을 끌며 달이 떠오르네요. 귀신처럼. 네. 이 시를 읽어보면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해답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림자 놀이예요. 그림자, 손 같은 걸 이용하고 다른 어떤 물체를 이용해서 그림자를 놀이를 하는데 불은 뒤편에 있죠. 뒤에서 비춰줘야 그림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모래 가지고도 그런 걸 많이 하고요. 또 손을 가지고 엄청난 그런 그 형상들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자 놀이니까 여기는 그림자에는 색이 없지 않습니까? 명암만 있어요. 명암만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에는 희노애락,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어떤 감정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림자 놀이를 어떤 것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한 장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슬픔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어떤 그 얘기를 할 때는 색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없기 때문에 흑백 명암만 가지고 좀 어떤 사실적인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그 기조의 바탕을 알고 있으면
아, 이 시가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보겠습니다.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죽음이 발명되지 않았대요. 발견되지 않았다, 발명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림자 놀이에서 아직 죽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표현을 아직 안 됐어요. 발명되지 않았으니까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때때로 죽은 척 눈만 감을 뿐이죠. 그러니까 죽어줘야 되는데 때때로 그냥 눈만 감고요. 안 죽어주는 거예요. 네, 그 얘기입니다.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침 후 햇빛을 수위처럼 두르고 놀루라나 무덤 속을 빠져나오죠. 아침에 햇빛도요, 흑 백으로만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아침 햇빛을 흑 백으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그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이에요. 이 수위가요. 우리나라도 보면 수위가 검정색 아니면 하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위처럼 햇빛을 수위처럼 두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햇빛은 좀 여명이라든지 붉고 반짝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림자 놀이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네. 그래서 수위처럼 두른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를 콩닥콩닥 굴러넘는 붉은 꼬리 여우처럼 콩닥콩닥 넘나드는데 이게 그 붉은 꼬리 여우들이 대체적으로 사막에 많이 살잖아요. 태양은 자신의 심장마저도 믿지 않아요. 태양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태양이잖아요. 심장이 있을 리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죠. 네. 죽음은 먼 옛날 삼엽충이나 맘모스보다 먼저 우주를 다녀간 별의 종족이라고 누구나 믿었죠. 그러니까 죽음은요, 저 삼엽충이나 맘모스보다 훨씬 빨리 다녀간 별의 종족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엽충은 고대의 표준 화석이잖아요. 삼엽충은요, 허리, 가슴, 꼬리가 있는 절지동물이에요. 이따 이제 거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삼엽충이라는 것은 허리, 가슴, 꼬리를 구분된, 예를 들면 절지동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맘모스는 우리가 그 매머드급 이러잖아요. 엄청 큰 코끼리를 말하는 맘모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머드급 어떤 체육관을 건설한다. 매머드급 어떤 뭐 발전소를 건설한다 할 때 어마어마한 그런 크기의 그 말할 때 맘모스, 매머드 그렇습니다. 문명은 늘 제 그림자에 가려 울기만 하는 갓난쟁이에서 이게 좀 어려워요. 문명이라는 것들은요 갓난쟁이에요. 제 그림자에 갇혀 있는 이 그림자 놀이에서 문명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아무리 문명을 표현하려고 해도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갓난쟁이니까. 무언가를 발명하기에는 슬픔이 턱없이 모자랐죠. 발명 원동력은 슬픔이에요. 여기서 발명 원동력은. 그래서 슬픔이 턱없이 모자란 이유는 그림자 놀이에서는 어떤 감정 표현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무덤을 두른 희미한 그림자들이 심해허처럼 떠다녀요. 무덤을 두른 그 희미한 그림자들, 스리를 입고 막 돌아다녔잖아요. 아침 여명인데도 불구하고. 예. 죽음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는데 다리그락거리는 뼈조각을 끌며 달이 떠오르네. 그러니까 죽음과 달. 지금 이게 이제 아침 태양에서 지금 달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저녁이죠, 그러니까. 귀신처럼. 그래서 이제 했는데요. 이 시를 읽어보면은 알듯 모르듯 해요. 하지만 몇 번 읽어보면요. 아, 그림자 놀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 아, 이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음도 감정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슬픔도 감정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 햇빛이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흑백으로만, 명암으로만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진하게 하니까 수위처럼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고도적으로 잘 써진 시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의 상상의 폭을 아주 높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런 시들은 어렵다고 판객치지 마시고 몇 번이고 읽어보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간이나
행간마다 은폐되어 있는 시간 흔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은폐되은 그런 흔적들로 또 재구성되고 있거든요. 시인은 일상 속에서 시를 발견하기도 하고 그 발견된 그 언어 속에서 우리 시인들은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좋은 시를 읽으면은 우리는 희망적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염소예요. 염소. 우리가 흔히 읽는 염소. 염소를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부르는 소리에 갇힌 염소. 염소는요, 호루라기를 불거나 뭔 특정한 소리를 지르면 밥을 주는구나 알고 있어요. 동물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금류라든지 집에서 키우는 소라든지 염소, 양, 강아지 이것들은 우리의 인간이 부르는 소리에 의해서 이제 매여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에 갇혀 있다 되었어요. 황량한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는 검은 돌멩이. 염소가요, 멀리 이렇게 산 기슭이라든지 돌이 많은 자갈밭에 보면은 멀리서 보면 꼭 염소 똥같이 까맣잖아요. 이 모습입니다. 돌멩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배가 고파 밥솥을 쳐다본다. 그렇게 해놓고 다음 연에서 밥솥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밥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밥이 처음 지어졌을 시점에서 너무 멀리 가버린 타이머 숫자처럼, 이게 참 교묘하게 써졌는데요. 밥통을 딱 보니까요, 딱 열으니까 타이머 숫자를 예를 들면 30분에 맞춰놔야 밥이 딱 제대로 이렇게 되는데 1시간 반을 맞춰놨어요. 예를 들면 새까맣게 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염소 똥처럼. 그게 지금 밥솥에 있는 밥 알갱이들이 염소 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간 시간들이, 내가 30분만 맞춰야 되는데 1시간 30분을 맞췄으니까 1시간을 내 시간을 떠나가 버렸잖아요. 참 교묘하게 써놨어요. 염소 똥처럼 까맣게 흩어져 있다. 생각들이요, 염소 똥처럼 까맣게 흩어져 있어요. 평온이 본능으로부터 해체되지 않으려고. 평온은요, 본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되찾으려면 다르게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안이라는 본능 속에서 평안이라는 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평안하기 위해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도 떨고 여행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본능 속에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뿔을 곤두세우고 있다. 염소는 마음의 허공을 깊이 깨닫는다. 높고 쓸쓸하다. 염소는요, 항시 높은 곳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풀도 뜯어먹고 먹이를 구한답니다. 그러나 간절하게 불러주던 목소리를 벗어날 수 없어 너는 고정된다. 주인 목소리죠. 그 목소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요. 마치 줄에 매인 것처럼. 염소 까만 눈에는 우주를 떠돌고 남을 밧줄이 있대. 우주를 떠들고 남을 밧줄이 있더라도 주인이 부르면 염소는 냉큼 달려옵니다. 이렇듯 이 짧은 시인데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해서 독자를 꼭 데리고 노는 거죠. 딱 이 속으로 딱 들어가서 못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이런 시를 보면요, 발견과 역설을 통해서 서정시는 그 시원의 상상력을 또 그 완성을 끼우려고 노력을 해요. 실질적 은유와 형상적 은유를 경험으로 축약시킨 그런 어떤 한편의 좋은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